조용히 나세요. 조용히 할게요. 소녀한테 무슨 말 보시오? 죄송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쌤한테 뭐라고 한 거니? 죄송하다고 했잖아요. 죄송하다. 아니다. 이거 싶어요. 나. 아, 먹을 거야. 피해자 이바람과 다투는 도중 이바람을 밀쳐 이바람이 문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이후 이바람 군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심각한 상해를 입고 전치 4개월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단지 바람이의 행동을 제재하러 나갔을 뿐 바람이가 그렇게 크게 다칠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 직면하였을 때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변호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의 경우 현재 상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회적 측면상 용인될 범위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선생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증인, 지금 법정에서는 사실만을 말해야 된다고 했던 선서를 잊으셨나요? 원만하게라고요. 홀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57분경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결국 지하철에 끼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지만 단독으로 움직여 사고를 낸 피해자의 책임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바입니다. 솔직히 저희 같은 비정규직한테 배상금을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그에 대한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네, 피해자 비정규 씨가 관리부에 서명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증인. 지금 이 계약서에는 지하철 근로자들의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근무자들을 저희 회사 쪽에서 교육시키고 저희 회사에서 파견하고 저희 회사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고등부 형사 모의재판 경연 네 번째 팀입니다. 아마 더욱더 칼을 갈고 이를 갈고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번째 경연팀 하남고등학교 친구들을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함께 단체 인사와 구호 후에 바로 이어서 경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공수, 인사.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크린도어 수리 중 사망 사건에 대한 형사 소송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한양고등학교 로지컬팀 지도교사 이재입니다. 팀명인 로지컬은 법인 로와 논리적이란 뜻을 가진 로지컬의 합성어로 법을 논리적으로 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연될 모의법정 시나리오는 자신의 진로와 사회 문제를 법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교내 모의법정 대회의 2016년 1학년 최우수 작품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고민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사건 개요를 알아볼까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계약관계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인 정직 메트로의 나사장은 보건 플랫폼 스크린도어의 다고용과 갑을 관계로 수리하청업체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다고용은 직원들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데 바로 비정규 씨와 나몰래 씨입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5월 28일 고장 신고가 들어왔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했지만 수리 전 배상금의 문제로 비정규 씨와 나몰라 씨는 각각 이동하게 되었고 혼자 수리하던 비정규 씨는 그만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정규의 죽음은 단지 개인의 가실인가? 아니면 비정규의 사망 사고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열악한 작업 환경과 관리 소홀의 문제로 인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정직 메트로 나사장에게 업무상 가실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처럼 사회적 사건은 그 당시에는 많은 관심과 문제 해결에 대한 요청을 받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지곤 합니다. 2016년 5월에 일어난 스크린도어 사망 사건의 경우에도 얼마 전 7월 14일 1년 1개월 만에 첫 공판이 있었지만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저희 로지컬 팀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재판 속으로 가보실까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6월 30일 가원중앙지방법원 제1형사합의부 사건 번호 2015 고합 0528 피고인 나 사장의 근로기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한 제1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 형사소송법 제244조 3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을 거부하여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숙지하셨습니까? 네. 그럼 먼저 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 본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직업 그리고 주소를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나 사장이고 주민등록번호는 801230123457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정직 메트로에서 시설 설비 공사를 맡고 있는 기술본부 기술본부장이고 주소는 부자시 황금동 금수저 아파트입니다. 피고인은 주소 변동이 있을 시에는 법원에 그 사실을 알리셔야 합니다. 현재 이 사건 외에 재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이제 검사 측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소 요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고인 나 사장 씨는 주 정진 메트로의 기술 본부장으로 스크린도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일이 2015년 5월 28일 주 정직 메트로에서는 당시 근무일이던 스크린도어 수리공 6명 모두에게 근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피해자 비정규 씨는 당시 근무일이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연락을 받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무 계약 조건 중 수리 문의를 받은 시간으로부터 60분 이내에 도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피해자 비정규 씨는 서둘러 구의역에 도착했습니다. 17시 50분 구의역에 도착한 피해자는 수리를 해야 할 관리실에 가서 스크린도어의 키를 받아 수리를 시작하려고 하였으나 52분 일원에게서 을지로 4가에 스크린도어 수리 문의 요청이 들어왔으니 같이 2인 1조로 움직여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연락이 끝난 후 54분부터 홀로 작업을 하던 피해자는 57분경 지하철 2호선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결국 지하철에 끼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피고인 나 사장이 갑이라는 이유로 하청업체인 보건 PSD에 무리한 노동을 요구하고 불법 계약을 함으로써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거래법에 위반, 사업주 등의 의무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조건 명시 의무,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의거하여 피고인을 기소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피고인은 이 공소장을 공판 전에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 측은 모두 진술을 하시겠습니까? 네.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대해 피고는 피해자 및 근로자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가 아니었고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지만 단독으로 움직여 사고를 낸 피해자의 책임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검사의 공소 사실을 부정하는 바입니다. 또한 사건 당일 피해자를 근무하게 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나게 한 1차적 원인은 보건 PSD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기에 검사의 공소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검사 측은 증거로 제출할 자료나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검사 측은 구의역 폐쇄회로 안쪽에 있는 CCTV의 사고 당시 영상과 당시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과 통화 목록 그리고 같이 일을 했던 동료를 증거와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가방은 본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고 당시 메고 있던 가방을 제외한 증거와 증인을 모두 채택합니다. 변호사 측 제출할 증거 및 증인이 있습니까? 네, 저희는 주 정직 메트로와 하청업체 사이 계약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작성한 근무일지와 보건 PSD 대표이사와 구의역 영무원장을 증인과 증거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공판은 7월 7일 오전 11시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0일 가원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한 제1차 공판에서 피의자 나 사장 씨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형법 제268조를 위반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되었습니다. 이에 검사 측에서는 증 제1호 2호와 증인 1, 그리고 변호사 측에서는 증 제1호 2호와 증인 2, 3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 7월 7일 강원중앙지방법원 제1형사합의부 사건 번호 2015 고합 0528 피고인 나 사장의 근로기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한 제2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인정신문이 있겠습니다. 피고인 본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나 사장이고 주민등록번호는 801230123457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검사 측 증인신문 시작하십시오. 검사 측은 피해자와의 관계와 근무 환경 확인하기 위해 2인 1조 조원 동료인 나몰라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나몰라이고 주민등록번호는 94030412345677이고 주소는 간안시 간안동 헛수저 주택입니다. 다음으로 증인은 선서해 주시고 사인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 감정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만일 거짓 감정을 하게 되면 형법 제154조에 따라 거짓 감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사는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네. 증인은 피해자와 함께 2인 1조로 일을 하려고 하셨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른 역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을지로 사가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정규한테 전화를 했는데 정규는 또 구역으로 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 제가 거기 갔다가 늦었으면 벌금을 내야 됐거든요. 솔직히 저희 같은 비정규직한테 배상금을 낼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규칙을 어기면 그에 대한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말인 거죠. 네, 60분 안에 도착을 하지 않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수리 전 배상금인가 뭔가 하여튼 돈을 내야 돼요. 그 규칙은 주 정직 메트로와 보건 PSG 사이에서 나온 것이겠네요. 아마 그렇겠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비정규 씨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근무 환경은 어땠나요? 정규랑 저는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월급 144만 원을 받고 근무일도 아닌데 일을 하러 나와 했습니다. 추가 근무 수당은 받아본 적도 없다고요. 아니 정직 메트로에서 내려온 직원들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월급도 따박따박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완전 차별 대우 아닙니까?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한 발언은 하청업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신문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증인 진술 감사합니다. 이처럼 피해자는 제대로 된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주 정직 메트로가 직원들에게 기본적인 권한도 보장해주지 않으면서 노동만을 강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디 이를 감안하여 주셔서 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증인, 사건 당일 을지로 사가에서 몇 시에 연락을 받았고 몇 시까지 도착을 해야 했습니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5시 50분, 55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6시 50분쯤까지 도착을 해야 됐어요. 증인, 을지로 사가에서 구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바로 18분입니다. 최대한 잡아 30분이라고 하더라도 수리를 마치고 가기엔 충분한 시간이었죠. 또한 증인은 최근 알코올 중독 증세로 병원 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나몰라 씨의 병원 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인정합니다. 검사 측 증거 채택에 동의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증인은 평소 힘들었던 일을 지속적으로 하며 술을 마신 탓에 알코올 중독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증인이 평소 업무에 충실하게 임하지 못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요. 따라서 이 증인들이 한 증언들이 모두 진실인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변호사 측에서는 사건 당일 구역의 관리 감독과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역 영무원장 일자리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일자리, 주민등록번호는 7704-2311-000, 주소는 가장특별시 영무동 미니아파트입니다. 그럼 증인은 선서를 해주시고 사인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저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 감정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만일 거짓 감정을 하게 되면 형법 제154조에 따라 거짓 감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구의역의 영무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시죠?
역을 관리하고 서류 정리 및 승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리공을 확인하는 일을 하시겠군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피해자 비정규 씨가 관리부에 서명하시는 것을 보셨습니까? 대답하세요, 증인.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스크린도 수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CCTV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사고 당시 CCTV 화면입니다. 17시 57분. 증인은 무엇을 하고 계셨죠? 동료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증인이 CCTV만 제대로 확인하고 수리공에게 알려만 줬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1차적 원인은 영무원에게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변호사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발생 원인을 주 정진 메트로의 책임이 아닌 영무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사 측 신문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이번 사건은 주 정진 메트로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 아닌 CCTV를 보지 않는 증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를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형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인이 있습니까? 네, 저희 변호사 측에서는 피해자를 포함한 근로자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사건 당일 근로자들을 호출한 보건 PSD 대표이사 다고용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인정합니다. 증인은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증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다고용, 주민등록번호는 770325234568입니다. 주소는 사장시 부자동 별이 아파트입니다. 그럼 증인은 선서를 해주시고 사인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서,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 감정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합니다. 만일 거짓 감정을 하게 되면 형법 제154조에 따라 거짓 감정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변호사는 신문을 시작하십시오. 증인은 보건 PSD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보건 PSD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모든 일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면 주 정직 메트로와의 계약을 진행하시겠군요. 그럼요. 제가 가서 사인했습니다. 계약서에 직접 사인을 하셨다고 하니 계약 당시 상황과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계약서에는 지하철 근로자들의 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근무자들을 저희 회사 쪽에서 교육시키고 저희 회사에서 파견하고 저희 회사에서 관리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변호사는 이 계약서의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변호사 측의 주장을 유리하게 만드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사 측 신문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지인께서는 방금 이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건 당일 근로자들 호출 지시를 하셨겠군요. 네, 제가 직원들에게 근로자 수가 모자라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근무 가능한 근로자들을 호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럼 그 후 추가 보충된 근로자들 명단을 만들어 주 정직 메트로의 담당 부서에게 넘겨준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아니요, 문서를 만들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계약을 한 순간부터 모든 근로자들은 하청업체에서 관리하기로 되어 있었고 모든 근로자들은 그 명단을 만들어 주 정직 메트로의 담당 부서에게 넘겨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회사의 운영과 총괄을 담당하는 증인은 그것을 확인하지 않았고 더욱이 그 명단이 만들어졌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 정직 메트로가 사건 당일 피해자가 근무를 했는지 알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모든 책임을 주 정직 메트로에서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를 고려하시어 피고인에게 옳은 판결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네. 증인은 피고와 이 계약을 맺은 적이 있습니까? 네, 제가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을 맺었을 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이 계약서에서 저희 회사는 완전 을이었어요. 정직 메트로는 갑이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지하철 회사인데 어떻게 제가 감히 뭐라 그러겠어요. 확실히 이 계약서를 읽었을 때 불리한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즉 피고인의 압박으로 인해서 강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말인 거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게 괜찮습니다, 증인. 모두 진술해 주세요. 나 사장 씨가 저에게 매일 연락을 했어요. 연락으로 매일 협박을 했어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기회다. 회사를 키우고 싶지 않냐 이러면서 사람을 시켜서 감시까지 하겠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겠어요. 들으셨다시피 보건 PSD 대표인 다고용 씨는 피고인의 압박과 협박으로 인해 강압적인 계약을 맺어야 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이며 당시 피고인의 비도덕적이라는 행동을 고려하시어 부디 현명하신 판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은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공판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공판은 7월 14일 오전 11시 본 법정에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7월 14일 가온중앙지방법원 제1형사합의부 사건 번호 2015 고합 0528 피고인 나 사장의 근로기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한 제3차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인정신문 있겠습니다. 피고인 본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나 사장이고 주민등록번호는 801230123457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지금부터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 측 먼저 피고인 신문 시작하십시오. 네. 피고인은 변호사 측이 증거로 제출한 이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계약서는 주 정직 메트로와 보건 PSD 사이의 갑을 관계로 형성된 것이 맞다는 말이죠. 계약서 내용 중 주 정직 메트로에서 전출되거나 퇴직된 직원은 보건 PSD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는 행위이죠. 피고인, 왜 이러한 조항을 넣었습니까? 저는 이러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전 단지 저희 회사 식구들을 위하여 이러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을 뿐입니다. 제가 제 회사 식구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인데 잘못이 있나요?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당시 근무일이 아니라서 2인 1조로 수리를 하지 못하였으나 근무일지는 2명이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아까도 말했잖아요. 예? 다 우리 회사 식구들을 위한 거라고. 내가 그 비정규직가는 뭔가는 사람한테 직접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난리야 진짜. 네, 피고인, 지금 피고인 단독이 아닌 회사의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피고가 기소된 이유는 스크린도어 관리의 제일 상단에 있으므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사건은 공동의 이익 추구라는 명분 하에 한 생명이 희생당하게 된 사건입니다. 부디 이를 감안하시어 옳은 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하시겠습니까? 네. 피고는 근로자들이 하청업체의 관리하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보건 PSD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지하철 근로자들이 일이 바빠 2인 1조로 수리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것 알 수 없었겠군요. 당연하죠. 말했듯이 그 근로자들은 모두 하청업체가 관리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재판장님, 지금 피고인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발생 원인을 주 정직 메트로의 책임이 아닌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유도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정숙하십시오. 검사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피고인, 변호인 모두 발언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네, 피고. 그럼 이 계약서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전달해 주기 전에 한번 검토를 해봤지만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고인의 증언을 보다시피 피고가 만약 검사의 말에 따라 엄중한 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피고는 하청업체에서 정말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부디 이를 감안하시어 피고인에게 옳은 판결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피고인은 하청업체와의 계약서에서 그중 몇몇 조항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계약 전에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제가 좀 바빠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사고 난 당일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제가 그 사건에 개입하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에도 피해가 올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사는 논고 및 구형을 하십시오. 네.
이 사건은 비정규직 직원의 하대 문제부터 하청업체와의 가불관계 등 여러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따뜻한 사회의 빛을 보지 못한 한 젊은 생명이 희생당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대기업의 본부장으로서 많은 직원들을 이끌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오히려 이 책임을 하청업체와 영무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주 정직 메트로에서 직원이 전직되었을 시 보건 PSD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계약을 맺어 공정거래법에 위반, 근로자의 안전을 유지시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위배, 하청업체 직원들의 안전을 우선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위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형법 제268조에 위배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2013년, 2014년에도 스크린도어 수리공 사망 사고가 일어났지만 제대로 된 판결 없이 넘어갔습니다. 다시는 우리 사회에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희생당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 나 사장에게 벌금형 2천만 원, 집행유예 2년형과 징역 단기 1년에서 장기 2년형을 선고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최종 변론하시겠습니까? 네. 일단 지하철 업무에 관련된 하나의 기업으로서 사건 피해자의 사망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 사건이 심각한 만큼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조사해보고 판단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는 한 기업에 일하는 사장이 아닌 기업에서 일하는 부서 직원입니다. 이번 사건이 스크린도어 수리와 관련해 일어났고 또한 주 정직 메트로와 보건 PSD 계약 당시 피고가 있었기 때문에 피고는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에 나온 것처럼 하청업체와 주 정직 메트로가 정말 근로자 교육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었는지 확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치사형을 받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고 엄중한 형벌을 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더 깊이 있게 사건을 바라보고 해결하시어 피고인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할 말 있으면 하십시오. 네. 먼저 저희와 보건 PSD 간의 계약서상에 법에 위반된 조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조항이 있는지 몰랐으니 이거는 감안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하청업체와 관련이 있지 저희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요. 이 점은 선처해 주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로써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났습니다. 선고는 7월 21일 오전 11시 본 법정에서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7년 7월 21일 가온중앙지방법원 제1형사합의부 사건 번호 2015 고합 0528 피고인 나 사장의 근로기준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직원들의 휴게실 설치 및 식사시간 제공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피고현 대표에게 개인정보 무단 연락,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통해 방송을 기획하고 이를 내보내 소비자들로 하여금 원고 측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가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피고 소송 대리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기 시간표에 있는 4-5시간은 진짜 어김도 없는 시간이라고요. 하지만 장혜민 씨와 오솔 씨 모두 이 시간표에 대해 제한받을 당시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권리는 우리의 법과 사법부에서 보호해야 할 가장 큰 가치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먼저 피고인 인정신문 있겠습니다. 피고인 본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씀하십시오. 이름은 나 사장이고 주민등록번호는 801230123457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사건의 판결을 내리기 전에 판단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해자 비정규 씨가 약속한 시간 외에 무리한 노동을 하고 제대로 된 임금을 받았는가? 둘째, 피해자에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고인은 왜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가? 셋째, 피고인이 하청업체 측과 맺은 계약은 정당한가?
그럼 지금부터 강원중앙지방법원 사건 번호 2015 고합 0528 피고인 나 사장의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1. 피고인 나 사장은 금고 1년 및 벌금 1,600만 원에 처한다. 2. 단 위 금고형에 대해서는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7개월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가 피고인은 소속한 기업이 하청업체와 부당한 계약 조항으로 계약을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계약의 담당자로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관리하지 않았으므로 결론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본다. 또한 단지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법을 위배하지 않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은 그 타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피고인은 단지 자신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다는 이유 하나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것을 오직 하청업체 측의 잘못이라고 하였으나 기업 간의 계약서에서 갑인 주 정직 매토에게 더 큰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을 피고인 나 사장의 업무상 과실치사로 본다. 이에 본 법정은 공정거래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여 피고인 나 사장을 금고 1년형과 1,6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다만 금고 1년형에 대해서는 본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 7개월 동안 그 집행을 유예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기존의 형 그리고 새로운 형과 함께 복역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자중하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피고인 나 사장의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퇴정하셔도 좋습니다. 자, 매우 짜임새있게 우리 친구들 참 준비를 잘한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우리 하남고등학교 질의응답 시간 바로 이어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시간인데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는 재판이어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지 못하고 딱 집중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잘 하셨고요. 근데 재판장님은 다른 두 재판관은 어디 갔습니까? 판사는? 결석 오늘 뭐 출근 안 하셨나요? 원래 저희가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하려고 하다가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원래 3명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인원상의 문제도 조금 있었고 한 명으로도 이 재판을 끌어나가기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임의로 한 명의 재판관이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에는 합의부라고 되어 있어서 네. 그러면 이제 3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림이라도 하나 그려서 앉혀놓든지 곰돌이라도 데려왔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팀이 로지컬이라고 아까 제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법은 사실 아주 논리적이거든요. 논리적인데 이 사건을 보면 이게 스크린 도어 사건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젊은이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했는데 핵심이 이 법적인 용어가 아닌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죠. 그게 뭡니까? 누가 한번 변호가 아니다. 검사가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위험의 외주화 이 말 들어봤죠? 아니요, 잘 들어보지 안 들어봤습니까? 그럼 여기 다른 분 못 들었습니까? 위험의 외주화라는 건데 이게 이제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원청 거대 기업이 이제 위험을 저쪽으로 떠넘겼다는 거죠. 여기서 일어난 일이니 나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끄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그래서 이제 산업안전법에 이 원청업체 그 주식회사 메트로는 PSD가 다 책임을 질 것이지 우리는 아니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위험을 바깥으로 배출해서 우리의 어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그 구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건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쟁점이 되긴 됐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5조다 해서 우리는 여기에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메트로는 의무가 없다. 그러면 주식회사 메트로는 과실이 없는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만약에 그렇게 갔다면 지금 판결은 그렇게 갔죠. 그러면 업무상 과실치사도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의무가 없는데 주의 의무가. 그래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원래는 그러면 PSD만 가지고 있죠. 직접 여기서 통과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법이 아주 논리적인 것인데 이제 뭐 여러분들은 그까지 다 생각을 못 하셔도 이제 법의 논리성 이건 이제 이번 모의 재판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하고 나중에 또 법을 로스쿨 오든지 법을 공부하려면 아주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에 여러분 또 법이 이런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서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사회적으로 무리가 계속 생겨서 2010년, 12년 이렇게 법이 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안전보건법 저 뒤로 가면 몇 조 뒤로 29조 정도에 가면 원청업체도 이러이러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원청업체의 사업주, 주식회사 메트로 사업주에게도 이런 의무를 진다라는 규정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여기 여러분들 대본에 보면 같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원청업체 직원과 하청업체 직원이 같이 일하는 그 조건 하에서는 이쪽도 진다는 겁니다. 연결고리가 생겼으니까 그 법이 생겼는 것을 이제 완전히 다 빠뜨려 버렸으니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원청업체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과실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했으니까 아주 중대한 책임을 집니다. 형법의 과실치사죄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중요한 책임이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논리적인 연관관계가 쭉 있다. 그래서 특히 로지컬이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하나 더 이제 좀 쟁점으로 부각을 했으면 혹은 생각을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은 이제 책임을 지는데 그 기업 이게 구조의 문제잖아요. 결국은 네. 어떤 개인이 잘못한 게 아니죠. 구조 자체가 잘못했으니까 그 기업도 책임을 지는가 이걸 혹시 생각을 해보셨어요? 기업 법인이라고도 하죠. 법인. 그 정직 메트로를 말하시는 거죠. 저희가 그 기업에서 책임을 보는 거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여기 그 검사의 논고에도 나와 있듯이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직 메트로라는 한 큰 기업에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그 관리자에서 제일 상단이었던 기술본부장을 그래서 그냥 피고인으로 세우고 그 피고인이 이제 형을 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은 그 사업 그 기업 안에 구성원 대표자나 그 종업원이 위반 행위를 하면 기업 자체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양벌 규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게 요새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기업도 사람처럼 책임을 진다. 이제 기업이 사람이라는 거죠. 네. 법인이니까, 법이 만든 인간이니까. 그런 것도 또 여러분 관심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이제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우리 위원장님이 다 심사위원님이 다 질문하셔가지고 제가 뭐 그렇게 할 질문은 없는데요. 일단 이 구역 사건은 사실 우리 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계약 이게 과연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상당히 중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죠. 이 구역 사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공정한 그런 거래 질서에 의해서 발생한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고요. 또 이런 사건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재판의 무대로 삼고 고민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과연 법인에 대해서는 과연 책임이 없느냐. 우리 검사 역할하는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인은 책임이 없나요? 나 사장만 책임이 있고 네. 그 회사 정직 메트로인가 여기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나요? 아까 심사위원분께서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그 벌에 따라서 기업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생각이 바뀐 게 아니라 네. 관련 법 규정을 살펴보시면 네. 그러면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네, 네. 법에. 네, 어려운 사건으로 이렇게 시나리오도 구성하고 재판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래 검사님께 물어보고 싶었는데 모두 다 검사님께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판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판사님은 이제 이 사건을 유죄로
지금 인정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공정거래법도 있고 금기법도 있고 산안법도 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가 사망에 대해 제일 큰 건데 네. 보통 고의가 아니고 업무상 과실치사니까 과실범이잖아요. 과실. 네. 과실이고 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과실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주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지금 이제 물을 수 있는 그런 책임인데 이 사람이 지금 이 피고인이 가장 크게 주된 관점에서 유죄로 인정하게 되었던 과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피해자가 사망을 했으니까 이 사망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를 가장 크게 생각하였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도 잘못된 계약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으니까 이것을 가장 크게 적용하였습니다. 잘못된 계약을 했는데 사람이 죽으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될까요? 인과관계가 인정이 될까요? 제가 보충 설명드리자면은 저희는 이 재판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저희 사회에 지금 큰 근본적인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것에 시작을 해서 이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 중에서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가 원래는 피고인에 대해서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 근본적인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고자 가장 높이 있는 사람한테도 조금 이렇게 부여하였습니다. 네. 영향이 없거나 뭘 잘못했으면 무조건 뭐 사장이나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장님이나 대표나 이렇게 책임지려고 하면 사장이나 대표가 해야 될 업무의 범위를 먼저 살피고 그 업무에서 위반한 그러니까 주의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견 가능한지 이걸 지켰다면 회피가 가능한지 그 따지는데 그걸 따지기 위해서 결국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청과의 관계에서 지금 하도급준 회사에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지키지 않은 것하고 이 피해자의 사망과의 관계에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결국 그것까지 따지면 이제 다 인정이 되면 이제 기소로 하고 유죄가 선고가 되는 거겠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판사님 이제 양형을 다 같이 고민했나요? 아니면 판사님 혼자서 결정하신 건가요? 다 같이 토의를 통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 물어볼까요? 이 사람은 지금 집행유예 나왔잖아요. 변호사님이 잘 방어를 하셔서 무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실형을 살지는 않고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여기는 만족하시나요? 솔직히 맨 처음에는 무죄를 선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변호사 측에서도 이게 되게 형을 서로 얘기할 때 싸움이 약간 있었거든요. 저희 쪽에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는 변호를 해야 되다 보니까 무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법에 보면 법 조항에 보면 최고 5년형까지라 이게 너무 적게 깎으면 여기 그 변호를 하는 거에 의미가 있지만 검사도 이런 많은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그게 묻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냥 1년 7개월로 하고 집행유예를 하게 된 거예요. 네. 하나님 그 사람이 사망한 사건이어서 어떤 합의나 배상이나 뭐 여러 양형이 정말 충분히 된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고려가 있었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께서 오늘 그 경연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해주시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 한남고 친구들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가도록 할 테고요. 이어서 5번째 경연팀 매원고등학교 더 로잉팀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대표자 함께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4번째 경연팀 하남고등학교 로지컬팀의 발표를 모두 마치고요. 그러자 피고인은 미리 가져갔던 커터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날도 그 애가 저를 때리니까 너무 아프고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잘못이 있다면 먼저 저를 때린 도복행에게 있지. 저는 진짜 억울해요. 사건 전날 올린 글을 보면 커터칼로 찔러도 죽나요? 옥상으로 불러내서 찔러버려야지 와 같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상해에 대한 계획과 강한 상해 동기를 보였습니다. 제가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저를 외면하고 가버렸어요. 만약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의사 선생님도 제가 빨리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과다출혈로 생명에 큰 위협이 갔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9개월이나 되는 기간 동안 그런 끔찍한 일들을 당했는데 증인은 아무것도 몰랐다고요? 그럼 그동안 뭘 했죠?
그건 그러니까 담임 교사로서 맡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갖지도 않고 자신의 책임에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친하진 않았지만 친하지도 않은데 증인 피고인이 어떤 사람이며 피고인에게 상위 동기가 없었고 이상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알죠? 그건 그렇게 보였으니까